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그런데 부실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저축은행들이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요.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PF 사업장을 정리하는데 저축은행들이 인수합병 매물로 쏟아질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저축은행은 제2금융권의 대표적인 금융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저축은행이 부동산 호황기 때는 부동산 PF에 대규모로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네. 제2금융권이다 보니까 예금 이율이 높은데 이 이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높은 이율의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이에 이제 부동산 호황기 때 부동산 PF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 부동산 호황기 때는 수익성이 좋았지만 고금리 기조의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손실을 입게 된 것이죠. 네. 부동산 PF로 인해서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이 즉각적으로 부동산 PF 손실을 반영을 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규모 적자를 내고 금융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자본 보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축은행 층에서 이 자기자본 비율이 이제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에서 이제 간당간당한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동안 저축은행들이 PF 손실을 반영하지 않고 네. 이제 어떻게든 버텨왔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금융당국은 이 적정 자본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자산 1조 원 이상은 BIS, 그러니까 자기자본 비율 11% 이상을 상회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BIS 비율이라는 게 금융기관에서 건전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저축은행을 살펴보면 이 BIS 비율이 작년 말 기준으로 11%를 밑돈 곳은 KB저축은행으로 10.77%였습니다. 네네. 이외에 페퍼저축은행, 에큐원저축은행, OSB저축은행, JT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 등이 이제 가까스로 11%만 맞춰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BIS 비율이라는 게 낮으면 낮을수록 건전성이 약화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번에 부동산 PF로 인해서 손실을 반영하게 되면 이 자본 확충을 하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자기자본 비율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네. BIS 비율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때문에 이제 대주주 등을 통한 유상 증자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여력이 되지 않으면 금융 당국으로부터 이제 경영 개선 조치, 영업 정지 등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사실 뭐 이렇게 되면 장사를 못하기 때문에 뭐 팔든지 해야 되거든요.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실 저축은행들은 이제 M&A 시장에서 매물로 나올 것이다 이런 분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어찌 보면 이 부동산 PF 위기가 저축은행에서 네. 촉발이 됐는데 네. 지금 저축은행들이 매물로 나오게 된 상황이군요. 네. 지금 매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 금융권에서는 이제 업계 6위인 페퍼저축은행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페퍼저축은행은 작년 연간 1,072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올해 이제 자산 상위 6개 저축은행 중에서 유일하게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어요. 예. 이 작년 전체 이제 저축은행 합산 순손실이 한 5,500억 원 정도 가량 됐는데 지금 페퍼저축은행이 차지하는 순손실 비중이 2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말 2,500억 원 가량이었던 부실채권이 4,630억 원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린 네. 자기자본 비율, BIS 비율도 11.03%로 저축은행 업계의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만약에 이 자본 확충 없이 올해도 부동산 PF 손실을 반영으로 인해서 반영을 하게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경영 개선 권고치 BIS 자본 비율 이게 8%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 떨어질만 했네요.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제 페퍼저축은행 이외에도 현재 대주주가 이제 금융 당국으로부터 주식 처분 명령을 받은 데가 있는데 네. 여기가 상상인저축은행입니다. 이 상상인저축은행이 새 주인을 또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대주주 자본 확충, 그러니까 자본을 댈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다른 중소저축은행들도 매각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잠재 매물로는 HB저축은행, 한화저축은행, OSB저축은행 등이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매물로 나오는 곳도 있고 네. 이제 앞으로 나올 곳도 있고요. 그렇죠. 이 페퍼저축은행 관련해서는 다른 논란이 또 있습니다. 네, 페퍼저축은행이 모 회사에 수백억 원을 배당을 해서 이 우선주를 일부 상환한 것을 두고 이 금융당국이
법률 검토에 나선 상태입니다. 예. 페퍼저축은행은 이게 배당을 한 게 뭐 주주 일반적으로 배당을 하면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주주 환원 정책이 아니라 우선주 상환을 위해서 실시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우선주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재무적인 부담을 낮춘다는 것인데 이게 금융당국이 이 같은 행위가 적절한지 이제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게 금융당국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는 이 모회사가 돈을 투입하는 순수한 유상증자 이외의 어떤 자본 확충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순수하게 돈을 태우는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은 지금 부실이 커진 상황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네. 또 자금을 조달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자본 확충이 어려워지면 페퍼저축은행이 또 M&A 시장에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부동산 PF 관련 이야기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미국 소비자 물가가 보여준 금리 인하 신호의 미국 증시 역대 최고 기록. 이 간밤 미국에서 물가 지표가 발표됐는데 네. 금융시장에서 기대했던 대로 나왔나 봅니다. 일단 미국이 올해 통화 정책 전환을 할 것이라고 이제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물가가 쉽사리 내려가지 않으니까 이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물가가 잡히는 모양새가 나오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미국 노동부는 이제 간밤에 올해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월보다 0.3%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시장에서는 0.4% 상승했다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를 하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예. 그리고 4월 CPI 상승률은 이제 전월치와 비교해서도 0.1%포인트 낮아졌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4% 상승을 했는데 이게 시장 전망치와 부합한 수치였어요. 3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3.5% 상승한 것과 비교해서는 이게 둔화가 되는데 사실 3.5%나 3.4%나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네. 그래도 이게 전월 대비 이렇게 0.1% 포인트 낮아진 게 올해 들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바라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휘발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이 같은 둔화 조짐이 한층 뚜렷해요. 4월에 이게 미국의 4월 근원 CPI가 전월 대비해서는 0.3% 올랐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6% 상승을 했는데 이게 지금 2021년 4월 이후에 가장 낮은 상승세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소비 판매도 나왔었는데 이게 전월과 같은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0.4%포인트 높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거 상당히 좀 시장보다 낮게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가 약해지면서 경기 과열 우려가 낮아진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물가가 좀 예상대로 이제 잡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그렇죠. 건데 이제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따라서 커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렇게 둔화되고 소매 판매가 정체 국면을 보이면서 미국 연준이 올해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가 또 이제 차올랐어요. 예.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 따르면 이제 올해 9월에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확률이 24.7%였는데 네. 25bp 인하 확률은 52.7%로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게 9월에 25bp를 더 넘어서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합치면은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75%에 달했는데 올해 이 발표 전에 금리 인하가 뭐 9월에 될 것이다, 12월이 뭐 금리 오를 것이다, 뭐 이런 약간 기대와는 상당히 상반된 이런 기대가 됐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반등세를 우려하던 시장은 이제 4월 CPI 지표가 나오자 이제 안도감을 나타냈고 미국 주식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네네.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39,900선을 넘어섰고요.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17% 오른 5,308.15를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4% 오른 16,742.39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에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은 9bp 이상 급락한 4.34%의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 주가도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네. 알파벳 A와 애플은 1%대로 올랐고 엔비디아가 3%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스도 모두 올랐죠. 네. 이렇게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으면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 전체가 반등했겠죠. 맞습니다. 뭐 일본 니케이 지수, 뭐 중국 본토의 상하이 종합 지수, 뭐 홍콩 지수 전부 다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우리나라 코스피도 0.8% 이상 올랐고 주로 반도체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뭐 차세대 반도체인
반도체인 HBM 기대감에 이제 SK 하이닉스도 4% 이상 올랐고요. 한미 반도체도 이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에 달러 강세도 한풀 꺾인 모습으로 달러 인덱스가 한 달여 만에 최저치를 보였고요. 네. 달러 환율도 1,35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미국 물가지표 관련 내용 확인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KDI 물가 안정 따라 통화 정책 완화해야. 미국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이 국내 물가 상승세가 진정될 것으로 내다봤다고요. 맞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상반기 경제 전망에서 근원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물가 안정 목표 2%에 근접할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KDI는 지난해 3.4%였던 근원 물가 상승률이 올해는 2.3%, 이제 내년에는 2%로 점점 낮아질 것으로 예측을 했어요. 예. KDI는 이 통화 정책의 이제 파급 시차를 고려했을 때 선제적으로 통화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고물가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는 만큼 좀 약간 통화 긴축 기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본 것이죠. 네네. KDI는 물가가 목표 수준에 수렴해가는 속도에 맞춰서 통화 정책을 현재 긴축 기조에서 중립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또 밝혔습니다. 네. 최근 이제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뭐 사과, 배 등 농축수산물의 어떤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통화 정책을 통해서 뭐 민감하게 뭐 반응할 필요는 없다. 고 강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금리를 인하했을 때 사람들이 보통 이제 자본 유출이 될 것이다. 상당히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이제 금리 차가 벌어지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어요. 네. 이 근거로 이제 순 대외 자산이 50%에 달하고 외화 보유액도 많이 축적돼 있으면서 단순히 금리 격차만으로 외환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다. 뭐 자본 유출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통화 정책은 이 경제 여건이 다른 이제 미국 등 특정 국가에 동조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거시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발언을 종합을 해보면 미국도 미국이지만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좀 금리를 내리자 이런 쪽에 계속해서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가져가도 그렇죠. 되겠다라고 이제 권고했다는 내용 살펴봤고 또 어떤 전망이 나왔죠? 또 최근에 정부의 재정 지출이 역대 최대치로 늘지 않았습니까? 이제 3월까지 세수는 또 줄어들었는데 KDI는 재정 적자 폭을 줄여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게 또 강조하게 됐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경기 회복이 예상되는 시점인데 추가적인 이제 재정 투입을 통해서 경기 부양할 필요성은 좀 낮다고 진단을 했는데 이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그 1인당 25만 원 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주장을 좀 겨냥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이 KDI는 이제 금융권의 건전성 지표가 규제 수준을 뭐 상당폭 상회하면서 이 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는 번지긴 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계와 이제 개인 사업자 대출 중심으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고 증권업권의 이제 PF 연체율도 높은 수준이어서 일부 금융기관의 어떤 그 부실 우려는 상준한다. 이렇게 또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